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의 두 번째 주제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레위기의 율법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네 가지 정도로 율법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폐한 율법, 그리고 두 번째는 폐하지 않은 것, 그리고 완성되고 보완된 것, 그리고 유익한 율법에 대해 유익한 율법, 이런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 완전히 폐한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사에 관한 것들, 또 그 제사와 관련된 이 규칙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오늘날의 제사의 의미를 다시 돌려봤더니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법 1장부터 10장까지를 어제 본 거죠. 오늘 나눌 이제 주제는요, 레위기의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길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고 나서 그 다음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건데, 그 이웃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만약에 많이 몸이 편찮으시면, 그 부모님들이 편찮으시면은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편찮으심으로 인해서 더 가족적으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지 타인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 근데 그거를 여러분, 성경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여기 음식물 규례라고 해서 11장 그리고 12장에 출산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장과 14장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들, 성병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또 건강하게 자기를 늘 유지하는 것,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율법의 정신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제사 뒤에 따라오는 거는요, 음식입니다. 음식. 그 이유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육체의 이런 정신과 또 우리 몸의 건강을 구성하는 모든 중요한 요소는요,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이 구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먹는 거 말고 자연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몸은요, 먹는 걸 통해서 구성이 돼요. 우리의 질병도 그렇고 우리의 지금 컨디션이며 호르몬이며 대부분의 것들은요, 대개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야기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된 이후에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이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비싼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자연적인 환경과도 큰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물이며 공기며 환경이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먹거리가 나오고, 그 좋은 먹거리가 결국에는 좋은 음식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고 자기 자신을 늘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환경적인 부분도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관리하고 돌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보살펴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환경을 늘 의식하고 그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모든 자연을 아름다움을 지키는, 그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기독교는요 어떤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부끄럽게도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영적으로 그냥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세상 근심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밖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영적인 당뇨병. 너무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만 바라보니까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단체들이, 환경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세상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아무리 외치고 이야기해도 교회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당뇨병에 빠져가지고 그저 축복, 그저 복 받는 거,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은 몇 개의 기사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 익히 들어 아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사입니다. 보면은요 이게 2019년도 기사였어요. 이 10년 후면은 기후가 300만 년 전으로 역주행할 거다. 목사님 오늘 또 목이 안 좋네요. 이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상의 그 기온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어느 정도의 그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회복이 불가능한 온도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온도를 넘어섰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이 있잖아요. 지구상의 온도가 어떠냐.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온도가 이런데 지금보다 이것보다 더 지금 뜨거워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2200년으로 갔네요. 이렇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렇게 될 그래프로 바뀔 게 여러분 훨씬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가는데 머지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2030년의 기후는 뭐 이제 이런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이런 영향으로 5천만 년 전에 있는 에오세의 그런 기후, 빙하기 기후랑 비슷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구 수명이 얼마나 남았냐. 이 지구 시간을 24시간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남성현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은 12시간이라고 최대 범위를 따졌을 때 지금 지구의 이제 시간은 10시 37분이다. 지구가 이제 12시간까지 가는데 도달하는데 남은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목사님이 좋은, 그나마 이제 별로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그런 책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보시면 이것도 21년도 기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임계점을 2도라고 봤는데요, 2도가 이미 넘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2도가 이미 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스페인도 보면은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난다요. 그 스페인의 온도가 여러분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40도가.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율법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여러분 그냥 영적 당뇨병에 빠져가지고 그저 복 받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죠.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바다 위에 거대 쓰레기섬 5개. 그래서 지구상에는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태평양의 환류, 그리고 남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대서양 이런 데 보시면은요, 인공적인 섬이 있는데 이게 쓰레기 섬이에요. 보시면은 쓰레기 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크기의 15배입니다. 이 섬의 크기가. 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섬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플라스틱은요, 보시면은 플라스틱은 어떻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있나요? 네, 플라스틱은 여러분 분해가 안 됩니다. 보시면은 알루미늄 캔은요, 분해되는데 200년이 걸려요. 200년. 그리고 여기 낚싯대 줄은 분해되는데 600년이 걸린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계속 누적만 되고 분해는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럼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오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 한 명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먼저, 교회가 사실은 먼저 우리가 정말 자연을, 환경을 사랑하고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걸 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 이유가 이 레위기 율법을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레위기에서는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 가축,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뭐가 있는가,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뭐가 있는가. 특별히 그 고대 시대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는요, 특별히 이렇게 뭔가 건강에 대한 그런 원칙들, 규칙들이 없었어요. 위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규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대략적으로 러프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지만, 지금 우리는요, 이것보다 더 해야 돼요. 더. 우리가 먹는 게 그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가 있었을 때 시대는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몇 개 그냥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 정도 하면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이제 음식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영상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오늘은 여러가지 자료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잘 보세요. 가공식품의 문제는 비만뿐만이 아니다. 때론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수업이 시작되자 형규의 돌출 행동이 시작된다. 결국 짝꿍은 견디다 못해 옆자리로 피하고 만다. 하지만 수업 시간 내내 형규의 소란스러운 행동은 멈추질 않는다. 이 아이가 입학한 3월부터 이런 지금까지 지금 선생님은 형규와 전쟁하는 전쟁을 모습을 치르고 보이는 있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것도 어떡해요? 안 하고 딴짓하고 자기 마음대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아이인 겁니다. 옆사람 비싸고 이런 형규의 모습은 반 친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모습이다. 얘 원래 그래요. 응? 원래 그래요. 원래 어떤데? 원래 저기 올라가고 여기서 낙서하고. 아니나 다를까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엄마죠, 전화가 오신 엄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상태가 어떤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애가 이렇게 걱정이 되셔가지고 하기 싫다고 막 이래서 회사도 못 남자아이여서 가시고 그러려니 생각했다. 아이를 하지만 돌보려고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한 후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결정을 하셨어요. 분노하듯이 자기 감정을 억제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막 폭발하고 뭐 소리도 굉장히 크게 지르고 뭐 친구들하고에서도 좀 과격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엄마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형규에게 매달려 봤지만 아이의 행동은 나아지질 않았다. 병원에 갔습니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학교에서의 형규 모습을 처음 평소 생활 모습과 더불어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된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형규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라는 것이다. 진단을 받기를 이렇게 진단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은 부족하고 유해 중금속 수치는 높게 나타났다. 왜 그랬나? 전문가는 이 모든 문제가 음식에서 비롯됐다고 음식 지적했다. 때문이다. 음식. 뭐 햄만 계속 먹는다든지 고기류만 먹는다든지 과자나 사탕만 집요하게 먹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ADHD 아동의 어떤 충동적인 욕구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러한 어떤 식단 때문에 영향을 줘서 ADHD 증상이 생기거나 혹은 악화됐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형규는 평소 어떤 음식을 평소에 좋아할까? 형규가 먹는 거 마트에 어떤 게 들어서자마자 먹는지 이제 형규가 보러 간 어디론가 거예요. 달려간다. 과자 매장 앞이다. 뭐? 채택들. 이거? 이거 너무 큰데? 좀 조그만 거 하면 안 돼? 이거 너무 크다. 이거보다 좀 조그만 걸로 해봐. 싫어. 채 1분도 되지 않아 카트 안에는 과자가 수북히 쌓인다.
현규는 특히 자극적인 맛의 과자를 좋아하는 편이다. 하나, 어? 하나만. 몰라, 하나만. 주로 달거나 저렇게 짭조름한 거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먹어. 중간 흐리멍텅한 건 잘 안 먹어.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을 주로 좋아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럼 사지 마. 이 된장 내모까지 안 되는 거 너 젠장이란 말 어디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도대체. 과자와 달리 현규가 끔찍이 싫어하는 것도 있다. 바로 채소다. 엄마가 버섯 이거 해가지고 버섯 볶음 해줄게. 싫어. 왜? 저도 싫어할 거. 골라봐, 네가 오이. 제일 싫어하는 예쁜 거 오이. 골라봐. 제일 나쁜 오이. 제일 나쁜 시금치. 시금치가 나빠. 브로콜리 스타일이 많아. 왜? 싫어하니까. 안 먹어. 거기서 이거 받으러 줄 거면서 나한테. 아니야. 내가 싫어한 건데. 현규가 열거가는 가공식품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안병수 소장이다. 그는 16년 동안 국내 대형 제과업체에서 근무했다. 과자는 어떻게 만드는가? 듣고 가져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집어넣은 지가 2달이 거의 다 됐어요. 2달 가까이 돼가는데 끝도 없어요. 이게 변하지 않아. 썩기는커녕 뭐 냄새도 안 나고 뭐 곰팡이가 없다. 제과업체에서 퇴직 후 그는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열혈 전도사로 변했다. 식품 첨가물 중에서 ADHD를 유발하는 식품 첨가물들이 있다는 거죠. 보여주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보시죠. 아주 적은 양으로 물을 파란색으로 만드는 청색 1호는 주로 스포츠 음료에 많이 쓰인다. 색소는 식품 첨가물의 대표적인 물질이다.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천연 색소는 주로 음료 가공품에 사용된다. 아, 많이 넣었다고요? 조금 넣은 거예요, 이거. 자, 다 됐습니다. 드시죠. 애기한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그래 보세요. 꽁무니를 빼놔야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가 바로 이런 색소와 향유로 만들어진다. 맛이 어때요? 달아요. 색깔이 달아요? 네, 파는 우유, 파는 그 딸기 우유하고 진짜 비슷해요. 가공식품 하나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 식품 첨가물이 혼합될 경우 단위 성분일 때보다 그 독성은 훨씬 위험해진다. 이런 걸 현규가 좋아했다는 거죠? 합첨가물 관리 중에는 이 가능성을 감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발표된 최근 연구 자료들은 첨가물의 혼합 섭취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첨가물이 ADHD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제일 시금치 싫어. 저리 가. 현규는 돈가스가 나오자 시금치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 엄마도 가공식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이 쉽질 않다. 저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못 먹고 있다가 자기가 그래도 한 끼라도 먹고 싶은 거 먹고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몸도 되게 망가지는 것 같고요. 현규가 열광하는 과자나 햄 속에는 ADHD와 깊은 연관이 있는 식품 첨가물이 다량 함유돼 있다. 빼지 말고. 이런 식습관이 계속된다면 현규의 ADHD 증상은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 의학적 치료에 앞서 먼저 현규의 그러면은 식단을 이제 바꿔보기로 이거를 돌려봐서 치료를 하는 과정을 좀 식이요법 보도록 지도사인 하겠습니다. 신덕자 씨는 현규처럼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지도해온 전문가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네모나게 썰든지 길쭉하게 썰든지 현규 마음대로 한번 썰어보세요. 지금 현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다. 요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저 오늘 요리 처음 해보거든요. 진짜? 네.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오늘 썰기를 잘해? 아이들에게 채소를 먹일 때는 어른들이 먹는 나물 형태가 아닌 좋아하는 음식에 조금씩 섞어주는 것이 좋다. 채소는 입에도 되지 않던 현규. 선생님이 조심스레 채소를 건네보는데 너 좀 얘기해줘. 아자! 오! 맛있지? 엄마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눈치다. 저 지금 먹었어? 감정이 높아져. 엄마 감정이 높아졌잖아요. 늘 밉다고 말하던 시금치다. 과연 이것도 먹을 수 있을까? 정말요? 지금 가서는 분위기라도 먹을 것 같긴 한데. 형이 엄마 먼저 잠깐만 선생님하고 같이 먹어. 으깬 두부에 섞었다지만 그래도 시금치란 사실은 숨길 수는 없다. 선생님 입에 넣어줘야 돼, 네가. 하지만 별 거부 반응 없이 먹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좀 눈물 나려고 하고요. 제가 너무
그냥 잘 먹을 수 있는 거를 제가 많이 하지만 음식이라는 건 몸 전체에다 다 좋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넣어줌으로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거는 자율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결과를 좀 어떤 보도록 것들이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런 되느냐. 식단 개선을 계속해왔다. 식없이 잘 먹는다고 잘 엄마 저도 정말 잘못한 게 많다고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반대로 하고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던 거 자기도 되게 반성한다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울컥한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좀 둘이 그냥 막 얼싸안고 막 이렇게 울었거든요. 밥을 다 먹은 현규가 제작진 앞에 뭔가를 자랑스럽게 꺼내놓는다. 보세요. 100점, 이거 100점, 이거 100점. 학교에서 푼 시험지 모두 100점이다. 식단을 개선한 후 현규의 ADHD 증상이 호전된 것일까? 한 달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변화의 가능성에 확신을 갖게 됐다. 지금 지나고 나서는 좀 희망이 많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저게 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엄마들이 이거 보시고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가 나와 내 아이의 건강을 결정짓는다. 가고 싶은 대신 자연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도 이거 영상을 처음 볼 때 좀 충격을 받긴 했었는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먹는 것. 어떤 걸 먹느냐.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더 잘 먹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 그 두뇌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걸 더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에도요. 먹는 게 여러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요. 호르몬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감정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먹는 거라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데 보시면은 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고기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 그리고 뭐 돼지, 토끼, 낙타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고기도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어도 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고기는 고기의 안에요 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피를 딱딱하게 굳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고기에서 있는 그 동물의 그 포화 지방, 동물성 지방이요. 우리가 먹으면은 그게 피 속에 지방 성분이 이제 쌓이면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피 속에 혈관 속에 이렇게 딱 돌아다니다가 우리 체온이 그 기름을 이제 뜨겁게 이렇게 유지시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막 활동을 해가지고 그걸 다 소모해가지고 다 태워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쌓여요 거기에. 그 혈관에 쌓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지방간의 형태로 됐다가 지방간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간경화가 오고 나중에는 간이 섬유종이나 간경화증 이렇게 간에 이런 이제 암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보시면은 고지혈증 이런 것도 결국에는 고기를 이렇게 육류에 있는 그런 동물성 지방들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풍이라고 하잖아요. 풍. 그게 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또 그런 관련된 기사라던가 영상들을 가지고 왔는데 다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면은요 금방 나오니까요. 또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우리가 더 이런 건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목사님께 와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질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예방의학. 그러니까 목사님께 질병이 걸리고 나서 오실 게 아니라 질병이 걸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을 늘 잘 챙기셔야 돼요.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환경 호르몬.
그 식품 첨가물 안에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이 결국에 우리 건강들을 훼손시키는 게 정말 많다.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말아야 되는 물고기를 하나님 나누셨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이 물고기들도 보면은 환경 호르몬들이 진짜 많은 종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 호르몬들이 보시면은 여기 식물성 플라크톤에는 이제 그쵸, 이게 250배, 어디에 250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누적된다는 거예요. 이게 식물성 플라크톤을 갑각류가 먹고 또 동물성 플라크톤을 이게 갑각류가 먹고, 그럼 갑각류의 그 플라크톤에 있는 이제 생물 그런 호르몬들, 그 환경 호르몬들, 그런 게 쌓입니다. 갑각류를 또 고기가 먹고 빙어, 숭어가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애니메이션을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중에 갈매기가 먹고, 그러면은 이게 환경 호르몬이 얼만큼 누적이 되냐면은요, 처음에 식물성 플라크톤의 안에 있던 환경 호르몬의 2500만 배 정도의 환경 호르몬 플랑크톤이 여기에 누적이 됩니다. 그 환경 호르몬은 누가 만든 거냐?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공장의 화학 성분, 플라스틱에 있는 그 성분들, 그 모든 환경 호르몬들이 다 바다로가 쌓여요. 중첩이 돼요. 그거를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먹고 나중에 새가 먹고 그걸가 쌓여가지고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고요, 옛날에 이미 한창 석유 산업이 발달할 때 그때 이미 이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1945년도에 레이첼 커슨이라고 하는 여류학자신데, 이 과학자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석유화학 산업들이 막 발달하고, 그리고 막 석유며 석탄이며 플라스틱이며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생태계에서 봄이 왔는데 새들이 노래하지 않는 죽음과도 같은 기괴한 침묵의 봄이 오는 것을 보고, 이런 새들이 노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화학물질들, 농약, 그 당시에는 규제가 없었으니까요, 농약, 플라스틱, 이런 환경 호르몬의 오염 물질들이 결국에는 새들이 노래하지 않는 이런 기괴한 침묵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게 침묵의 봄이다,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화학 산업이 엄청 발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 그 말을 하시고 욕을 엄청 얻어 먹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석유화학 공산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편리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욕을 하도 드셔가지고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56세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욕을 하도 드셔가지고 스트레스로. 나중에 근데 이 제자들이요,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독수리들이 이제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요, 애들이 독수리들이 이 짝짓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나 봤더니요, 수컷 독수리에게 생식기가 없거나 생식기가 아예 사라져 버렸거나, 그리고 그 수컷 독수리에게서 암컷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수컷이 암컷을 보더라도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지 않는 그런 생태계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류학자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 거죠. 악어들도 조사를 했는데 악어들도 무정란이 많고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수컷들이 참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사라지고 새는 노래하지 않고, 이런 또 수컷들이 암컷들을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하지 않고, 이런 재앙들, 환경 재앙들이 우리에게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해서 책 이름이 도둑맞은 미래입니다. 도둑맞은 미래.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동물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 호르몬에 가장 많이 쌓여서 중첩되는 생물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환경 호르몬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요, 환경 호르몬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편의점 가면은 온통 환경 호르몬 오염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100명 중에 딱 성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자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남성은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4명이요. 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세상이, 이만큼 우리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될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했는가? 네. 심각하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우리가 다 잘 알고 지켰는가? 그러니까 레위기의 11장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한 식품이 뭔가, 아까 그 아이가 먹기 싫어했던 건 다 들어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에서 나는 그런 것들이죠. 곡식, 또 소채, 과채, 근채, 견과류, 과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더 챙겨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11장이에요. 11장. 11장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음식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도 우리가 다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 직장인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챙겨 먹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생각을 하기를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오히려 음식에 관해서만큼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음식, 좋은 반찬들,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들,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목사님은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혹여라도 교회를 하게 되면은 그런 꿈이 있어요. 꿈이. 반찬 가게라는 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2장 보면은요, 12장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출산을 한 이후에 그 여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아픔이며 질병이나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여성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13장과 14장에 보시면은요, 위생, 전염병, 이런 것도 예전엔 다 제사장들이 담당을 하고 진료를 보고 치료를 했어요. 지금은 이런 걸 이제 많이 의사분들이 역할을 가져가셨죠. 목사님들이 이런 역할까지 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대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 걸리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늘 우리가 건강을 먼저 챙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생이라든지 전염병이 퍼졌을 때 그것들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공동체를 더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를 잘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게 성병입니다. 성병. 성병에 대한 규례가 15장에 있는데요, 성생활을 문란하게 하면은 여러분 성병이 옵니다. 성병. 그 성병이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성병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규례가 있고, 성생활에 대해서 문란하게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내일부터 등장을 합니다. 내일부터. 그 내일은 이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느라고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시고 찾아가시고 정리하시는 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내일은 생방송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